이제 우리가 한 20여 분 정도에 걸쳐서요,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연사님들께서 우리 손봉호 교수님은 여기 현장에 계시고, 우리 다른 두 분은 또 캐나다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줌을 통해서 좀 같이 좀 패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우리 세 분 연사님께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제일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어느 연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는 걸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 분 연사님 중에서 뭐 저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염동환 교수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염동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하고 재미있는 발표에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어떤 분 특정하지 않고 세 분 모두께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날 지금 팬데믹 시대에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잘못된 정보와 지식이 뭔가 사회에 유통되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일부는 뭔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아니면 기독교와 관련된 뭔가 좀 관련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사태가 나올 때, 신천지 물론 기독교는 아니지만 뭔가 사이비 신학과 관련된 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사이비 의학, 사이비 과학, 사이비 정치학 이런 것들이 뭔가 사회에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독 지성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런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팬데믹과 관계해가지고 특별히 한국과 미국, 뭐 다른 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봤다고 보는데요. 그 가운데 대부분이 조금 이제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과학적인 자연적인 현상이기보다는 단순히 이념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럽니다. 미국에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가장 많은 이 환자를 감염시켰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르틴 루터의 그 팬데믹, 그때의 그 패스트에 대한 대응을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특별히 그 부인은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 돌봤는데, 루터는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공연히 가서 이 감염을 더 일으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벌써 그때 루터가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성경적이고. 그리고 루터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 부인과 함께 환자들 돌보는데 힘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하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그런 잘못은 범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내가 감염이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감염이 되고 손해를 보면은 그건 성경의 사랑에 어긋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한국과 미국의
그 다소 이념적인 접근,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해를 끼쳤고 우리 기독교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염동환 교수님께서 사실은 세 분 강연자 전원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 손목원 교수님 귀한 말씀 주셨고, 혹시 뭐 강영환 교수님 혹시 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뭐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네네.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지나가고, 아까 인포데믹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하고 이 가짜뉴스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보다 좀 더 크게는 오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그리고 전 세계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는 게 포스트-트루스라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뭐가 진리고 뭐가 진실이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쪽 사람이 그걸 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에 대한 개념이 이제 무너지는 상당히 긴 역사를 이제 거쳤는데요. 가령 백신에 관한 부분, 뭐 최근에 와서 이제 미국에도 보면 백신 거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제가 그 미시간에 있으면서 그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그 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거부하도록 부추기고요. 대부분이 공화당 지지자들입니다. 대부분보다는 거의 100%가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과학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별로 믿을만하지 못한 것이고, 과학은 매우 한정된 지식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팬데믹조차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들이 선동하는 데 사용한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존 맥카드라고 하는 저쪽 LA 쪽에서 목회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지금 한 60만 정도가 사망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6% 정도가 사실은 이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지 그 외에는 아니다. 이건 지나칠 정도로 부풀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방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주범 중에 중요한 한 그룹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반과학적 태도, 과학에도 물론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은 그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불신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인들한테 저는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포스트-트루스와 연관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팩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뭐가 팩트인지 그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고 사실을 잘 밝혀내려고 하는 그 관심이 줄어든 게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팩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연관된 게 무엇이 과학의 목적이냐. 오늘날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그 벌써 한 40-50년 전하고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게 사실상은 트루스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또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식이란 말을 강조를 하죠. 지식, knowledge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무슨 knowledge economy니 뭐 그런 말을 쓰죠. 뭐 지식 산업이니 지식 경제니 그러긴 하면서 사실상 이 지식은 진리와는 무관하고 다만 어떤 경제적 이윤이나 무엇을 새로운 그 부를 창출해내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인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과학적 활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그 우리가 드러내야 하고 밝혀야 하고 추구해야 될 그 진리, 참된 그 창조 세계의 모습, 그걸 추구하는 활동을 우리가 한다 하는 걸 좀 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령원 교수님하고 김대인 교수님 올리셨는데, 먼저 우리 성령원 교수님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성민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며칠 전에 박문식 회장님께서 영승훈 교수님 글을 미리 보내주시고 좀 읽어보고 질문을 좀 준비해달라 해서 저 미리 읽었습니다. 양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는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쉽게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하셨는데 이 질문이 제가 이제 이게 하나의 질문이 좀 나눠야 될지 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과 또 실제로 우리 한국적 풍토에서 이 상황, 학문 토양이나 학문들 한국에서 학문 활동 이런 어떤 풍토에서 기독교 학문, 기독교 세계관을 할 때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특별히 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지 지난 수십 년간 보시면서 그런 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또 대학에서 지금 기독교 동아리 지도 교수하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걸 안 믿고 그런 거대 단어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시험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이런 세대를 위해서 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좋은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다음에 또 이런 학생들을 대하는 이 신비학자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데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 예. 예. 아까 양 교수님께 지적을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게 마이크가 이제 언제트가 되는데요. 하여튼 사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좀 대안이 없는 정확한 대답이 없는 그런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 관심이 없는 걸 어떻게 하면 그 관심을 돌릴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 한 40년 전에 저희 학생 때 했던 방법은 아주 사실 고리타분한 방법이지만 소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책을 낸 겁니다. 그게 근데 그 자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고민이 사실 큰 고민인데 제가 뚜렷하게 이 시대의 그 무관심한 그런 세대를 어떻게 딱 끼울 수 있을까? 결국은 이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 제도화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개인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문 학회를 만든다든지 학원 잡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자체가 흥미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끼울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그 교수님들 중심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스터디 그룹을 많이 했어요. 같이 책을 읽는 방법인데 그게 좋았는데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들을 깨울 수 있을지 아마 딴 분들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한테 저한테 하는 질문이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우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학문에 대하여서 우리 한국 전반적인 그 느낌은 기독교 학자건 비기독교 학자건 이 과학 철학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기독교 학자들은 이 과학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철학적인 관점이랄까요? 과학 바깥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창조과학회에 가서 제가 오늘 발표한 거와 비슷한 그 발표를 한번 했더니 거기 참석한 분들이 모두 평생 처음 들었다는 그런 인상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적어도 이 창조과학 활동을 하는 분은 과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은 저도 참 요즘 안타깝게 생각하면 너무
눈앞에 있는 그 직장이랄까 뭐 장래든가 이런 것에만 관심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해는 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넓은 그리고 좀 먼 시각을 가지고 좀 학문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하는 김에 우리 저 성영 교수가 최근에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문학회에서는 아주 우리 그 참 칭찬을 해야 하고 우리가 기뻐야 할 일인데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학자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과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고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게을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나는 우리 성 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아까 보니까 우리 김대인 교수님께서 또 질문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인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인입니다. 네, 저는 법학을 전공했는데요. 저는 강영환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감명 깊게 훌륭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기독교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가 전공하고 있는 법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기독교 세계관이나 또 신학하고 이걸 접목하고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잘해야 좋은 기독교 학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전공을 제대로 공부 안 하면서 또 이제 신학 공부만 한다고 또 좋은 기독교 학문이 또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강 교수님께서는 뭐 철학계에서도 일가를 이루셨고 또 그거를 또 기독교 학문으로 또 연결하시는데도 또 일가를 이루셨는데 결국은 이제 철학과 신학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깊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학자들로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 학문 분야에도 충실하면서 그거를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분야를 어떻게 충실하게 좀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혹시 뭐 이렇게 경험하신 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독교 학문을 하고 활동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 활동하는 거는 강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논문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책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청자를 누구로 염두에 두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내가 이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이제 비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해서 활동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기독교 학문 활동하는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 교수님께서는 사실 두 가지 활동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런 여러 가지 책을 쓰시거나 논문 쓰시거나 할 때 청자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지 그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곧장 답을 해도 되겠죠. 그 두 가지 질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연결된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학자로 쭉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이거 오늘 처음 발제해 주신 역시 손봉호 선생님 덕분입니다. 손봉호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제가 될 수가 없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 공부에서 시작을 해서 뭐 계속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손봉호 선생님 만나면서 관심이 점점 물론 이제 철학에 대한 관심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지도해 줄 사람 없었고요. 뭐 신학교에서 철학을 좀 했다 하지만은 뭐 좋은 지도였다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네덜란드 신학 공부하겠다고 이제 화란을 공부하면서 이제 손봉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철학에
이제 깊이 이제 빠져들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신학은 사실상 손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자기 전공 분야 하느라고 전공 분야 파고들지만은 저는 뭐 가르칠 이유가 없으니까 뭐 조직신학도 읽고 역사신학도 읽고 심지어 설교에 관한 책도 읽고 뭐 온갖 그냥 잡다하게 논문 쓸 필요 없이 계속 그 평생 공부를 했죠. 철학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조금 이제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이 전문적인 이 철학 논문 쓰고 책 쓰고 학회 활동하고 가만 보니까 엄청 학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논문 한 120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써봐야 되겠다고 쓴 논문은 사실상 거의 없을 정도로 학회에서 주로 주문 생산한 것들, 주문하면 생산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 왔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 몸이 이제 완전히 내려앉는 상태 되어가지고 조금 이제 소강기를 거치면서 그때 이제 사실상 좀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관한 책도 내고 좀 있다가 십계명에 관한 책도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들을 이제 쓰기 시작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저의 활동의 대부분은 사실상은 철학계의 활동이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일도 계명대와 서강대에서 이제 제가 교육해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주로 대부분의 그 활동은 이 철학 작업하는 쪽에 많은 힘이 쏟아졌고요. 약간 이제 부수적으로 뭐 기하견 활동이라든지 기술식 활동이라든지 하는 활동에 참여했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된 것들이 이제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훨씬 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작업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최근 한 10몇 년 사이는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성장해 온 것하고 이제 연관이 되죠. 기독교 철학이 되려면 저는 무엇보다 철학을 학문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독교 내세운다고 그게 학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자기 하는 학문을 그걸 이제 그 학문에 주어진 아까 손목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에서 어떤 데는 룰을 깨뜨리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룰 안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걸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면 지난 한 10수년 동안 제가 기독교 학문학회 활동이나 그런 데는 조금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철학회도 손봉호 선생님하고 또 신고은 박사하고 같이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기독교 학문학회도 열심히 하지 않는 저 하나의 핑계는 그겁니다. 필요성이나 그 어떤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내가 실제 이 프로덕트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면 내가 기독교 철학자면 기독교 철학자로서 작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지금도 물론 제대로 작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작업하지 못하면 그거 자꾸 필요하다 이야기해 본들 뭐하냐 하는 생각이 저한테 아주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지금 나이가 70인데요. 지금 보니까 참 별로 한 거 없다 하는 그 반성이 저한테 물론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남은 세월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우리가 필요성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실제 현실성이 있다는 거,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은 철학이고 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답하려고 하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유익한 철학과 그 학문 작업을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 보니까 채팅창에 질문을 던졌던데요. 제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철학에 해당되는 거냐? 물론 철학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학문에 해당되고 저는 학문뿐만 아니고 뭐 그리스도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이든 뭐 교육을 하는 분이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의 그 삶을 추동해주는 우리의 삶을 밀어주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바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질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 한 분의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순서대로 들어온 것은 우리 박용화 교수님께서 지금 질문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박 교수님의 질의와 답변으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카스트 기계공학과의 박용화 교수입니다. 손봉 교수님과 양승 교수님 결론적으로 기독교적인 학문을 제대로 잘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요. 관련된 질문인데 양성 교수님 저랑 30년 전에 창조과학 강의 같이 한번 나간 적도 있었고요. 물리학하시고 저는 이제 기계공학하고 했기 때문에 고민 그때부터 많이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신앙인으로서 공학과 이 이학을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학문이 될 것인가 벌써 30년째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게 정답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뭐냐면은 이공계통은 저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가치가 이중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치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항상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이공계통 분들이 할 거는 그거를 좋은 데 쓰고 나쁜 데 쓰고 하는 거를 결정할 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 결정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이공계통 저 포함해서 대학원생들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계공학 뭐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그 본업을 특히 공대 이공계 여기 이학 쪽에 한다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기독교적 학문을 시도하라는 게 마지막 메시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랑 이제 알게 된 건 30년, 40년쯤 된 것 같은데 오랜 기간 동안 그 고민하셔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주시다면요. 이게 뮤트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한 대답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전에 예를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면은 제가 그게 대답이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사실 창조과학계 탈출기가 아마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최소한의 인문학 공부를 하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인문학 같으면 사실은 많이 할 필요 없으면 자기 전공도 바쁜데 언제 하겠어요. 그러나 신학에서 해석학, 성경 해석학이죠. 그런 정도를 공부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창조과학회를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게 엄청나게 제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뭘 깨닫게 되는 어떤 분들은 혼자 독학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인문학적 훈련을 하시는 걸 제가 좀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공계 학자들의 그 단순함이 강력한 추진력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까딱하면 이 배가 키제비가 시원찮으면 엔진이 셀수록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그 단순함의 그 힘이 있는 이공계 의학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약간의 적어도 키제비 키자구리 키 운전하는 게 있죠. 그 정도 약간의 그 신학적인 훈련 혹은 인문학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내가 하고 있는 이 학문 나는 그냥 사실 내가 사용하는 이 어떤 실험이라든지 어떤 장치 같은 게 여기에 무슨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을까? 그러나 그 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그 오염들 사실 그걸 보려면 조그만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우리 박영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성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음 일정 때문에 오늘 시간을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우리 하지연 선생님, 오미영 선생님 질의 주신 것은 또 나중에 제가 검토해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우리 세 연사님들께서 뉴노멀 기독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패널 토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연 자료집은 아마 곧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곧 우리가 분과별 논문 발표가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우리 세 분 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